오늘 처음에는 이제 기계학습의 개요에 대해서 첫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리는 방법론을 하나 배우시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한다. 이게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인공신경망을 이제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한번 실제로 이 실습 파일이 아마 전달되셨을 텐데 그 실습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실습해보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실습하는 거는 미니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맛을 한번 보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된 강의안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사실 많이 있지만서도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접근하기 상당히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각각 한 대략 한 점심 한 2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총 세 타임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중간에 점심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다가 제가 지금 채팅창을 옆에다가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통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마이크로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네, 몇 분들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예, 좀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셔야 되는지 혹은 하고 싶으신지 내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걸 보고 제가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가능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그래서 보통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 뭐 로그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가명 처리하는 방법, 약물 이상 반응 시그널 디텍션, 헬스케어 기업에서 의학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네, 실제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보다는 이거를 분석을 해야 하시는 분들도 오셨네요. 오셨고 그리고 그 분석하는 사람들과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공부하시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실 텐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업을 듣는데 뭐 유튜브라든지 뭐 구글 이렇게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아예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집중 교육을 받으시는 선택을 하신 것도 참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지금 저한테 알려주실 것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지 알려주시면은 제가 계속 반영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본전공은 이제 기계학습, 좀 크게 보면 큰 범주를 보면은 기계학습, 머신러닝 쪽 관련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박사 학위는 생물통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생물통계학 내부에 생물정보학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생물정보학 그 유전체 데이터 이거를 뭐 영어로 하면 지노믹스라고도 하는데 그 지노믹스 데이터를 여러 가지 종류를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그런 기법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유전체 데이터 이것도 카테고리가 굉장히 방대해서 이 안에서도 제가 주로 했던 것은 음, 메타 분석, 메타 분석이라고 불립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시그널을 통합하거나 이 시그널을 통합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 음, 데이터가 뭐 이렇게 산재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분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 데이터 통합 방법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빅데이터 방법론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해왔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제 학위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데이터죠. 지금 인공지능은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기술 개발의 첫 번째는 비전, 영상 인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트 언어 쪽이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과 그 비전 분석 이 두 가지인데 특별히 이 비전 쪽에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그동안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을 해온 그런 연구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사실은 이제 일정 부분 이 비전 이 분석이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근 한 10년간은 이 소위 딥러닝이라는 딥러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고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만병통치약 혹은 요술방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많이들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신경망 이론, 신경망 모델, 이 신경망 모델이 사실 딥러닝과 1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모델에 대한 좀 이해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을 이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제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즘에는 학교에서 겸직을 이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개발한 기술을 비즈니스에서도 좀 해봐라. 그래서 사업을 일구어서 좀 가치 창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이라서 제가 이 딥비전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뭐 나중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딥비전스. 예, 그래서 이 딥비전스는 이제 영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그런 기본적인 통계 레퍼런스를 가지고 추정을 이제 미세먼지 농도의 카테고리를 추정하는 그런 그 아이템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는 이제 현재 대학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hi-fi
AI pe.kr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나 이런 것들 한번 궁금하시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튜브는 좀 펀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통계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적인 벽은 너무 높다라고 해서 이 AI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무수히 많은 민초들이 있죠. 그 민초들의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필명이 AI 왕초입니다. 예, 뭐 제가 뭐 여기서는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못하는 만담이나 혹은 이야기들, 만담, 뭐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들, 이런 것들에 관련한 강의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강의자라든지.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도움이 되신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통계학과 관련된 강좌를 제가 앞으로 조금씩 정리해서 올려놓을 예정이라서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강의들을 좀 오픈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지식을 이제 소수의 스태티스티션들께서 다 독점해서 사실 이렇게 자유롭게 나눠드리기가 되게 어려웠고 6개월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열어서 거기서 교수님들이나 통계학 전문가분들이 강의를 하는 식으로 통계학이 전파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비대면 솔루션을 이용해서 많이들 알려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저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혹시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제 질문하실 때는 여기 보면 private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외부적으로 뭐 질문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걸 이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자 여기 제 글씨 쓰는 거 잘 보이시죠? 글씨 좀 쓰면서 하는 게 그래도 뭐 어디에 가르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글씨 쓰면서 움직이겠습니다. 자, 됐고. 처음에는 이제 기계 학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머신 러닝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글자 그대로 기계에 기계에게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학습을 시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컴퓨터는 기계가 있으면 기계에다가 우리가 일종의 인포메이션을 주어서 이걸 알아서 학습할 수 있게 장치를 만드는 알고리즘, 방법론, 뭐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기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정보는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목적 그리고 특정 목적이죠. 우리가 사람 목적은 이제 분류도는 인식인데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는 행동 어, 지능적 행동이죠. 그것을 위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시킬 때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훈련도 하고 시험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기 하고 여기 시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한테도 암기를 시키게 하고 그리고 시험도 봐서 이 기계가 제대로 잘 학습이 됐는지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 목적에 맞게 수행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핏 듣기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통계학 배운 거랑 이 기계학습이랑 뭐 크게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 모델을 이제 배우신 대로 리그레션 모델을 적합을 시킨다면 그 적합시키고 나서 이 데이터에 맞게 적합시키고 나서 이 데이터 제대로 잘 프리딕션 하고 있는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팅 모델을 적합시키는 피팅하는 것
모델 적합시킨 것. 그게 이제 사실은 학습 훈련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 프리딕션 하는 것, 이제 예측해 보는 거죠. 프리딕션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하게 되죠. 프리딕션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통계학 모델의 방법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심플 리그레션도 이 머신러닝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개념이 이제 상당히 혼동스러워 하는데 그 혼동스러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유명한 방법론, 예를 들어서 딥러닝, 딥러닝 이렇게 있고 딥러닝 안에는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AI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완전 틀린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머신러닝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목적, 그래서 훈련과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통계학에서 기존에 하던 것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없다. 네, 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머신러닝을 통계학에서 하는 것의 일부분을 좀 더 이 인간이 하는 것에 더 상용화시키고 인간이 하는 것을 더욱더 편리하게 하는 것들에 적용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모아놔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오늘 이 첫 시간에 가면 쭉 이제 브라우징 하시면서 무슨 말씀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잡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알아둘 것이 AI와 머신러닝은 서로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죠. 네, 그냥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냥 하는 것 뿐이죠. 대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공지능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아오면 무슨 얘기냐? 이 데이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데이터를 명확하게 안다는 말은 이 통계학 데이터 사이언스로 데이터 사이언스로 대표되는 이 통계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AI의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단은 이해를 위해서 어떠한 AI 타이틀을 붙여놓은 방법론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통계학을 알아는 그 원리적 이해하는 그 원리가 가장 근본적이고 두 번째로는 이상하게 통계학만 잘하면 잘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는 이 원리를 알았으면은 실전 무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임플리멘테이션 구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거의 분리가 돼 있고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통계학과 구현 능력을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시간 구현 능력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구현 능력을 가지면은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이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어쨌든 원리가 어쨌든 나는 일단은 상관하지 않겠어. 그냥 만들어서 그냥 가져와. 그래서 해봐. 그래서 되게 해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적인 관점, 즉 결과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 중심으로 AI와 머신러닝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도외시되고 좀 서러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원리 원칙,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시 중요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explainable AI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통계학에서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 AI 계열에 많은 부분 서포트를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이쪽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계속 이제 다루실 텐데 그러실 때마다 그 원리를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계학습의 프로세스의 어떤 전반적인 지우겠습니다. 이게 네,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기 밑에 도식화 해놨는데 맨 처음에는 데이터를 우리 이제 수집을 하게 되죠. 수집해서 보통 훈련을 위한 데이터,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영어로 하면 트레이닝 셋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테스트 셋.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그래서 이 훈련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훈련이 잘 됐는지 역으로 이 테스트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테스트셋을 이용해서 어떤 유혹이 되냐면 테스트셋을 이용해서 트레인셋으로 역으로 데이터를 합쳐서 또 다른 모델을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트레인셋은 또 두 번째로 지도와 비지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비지도는 쉽게 얘기해서 그 클래스 라벨이 붙어 있으면 지도입니다. 네. 클래스 라벨이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데이터가 뭐 변수 1, 변수 2, 변수 3 이렇게 돼 있고 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라벨 데이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클래스 라벨 뭐 남자 여자라고 합시다. 예, 이게 남자인 경우 클래스 라벨 남자, 예, 이건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 라벨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클래스 라벨이 있으면은 데이터셋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분석하는 이 데이터셋에 이 클래스 라벨이 있으면은 이 지도 학습이라고 하고요. 지도 학습이라고 하고 만약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이 클래스 라벨 없이 이 설명 변수만 이용을 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그래서 영어로는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존에 배우셨던 이 데이터 분석 지금 8월 16일부터 배우셨네요. 보시면은 판별 분석, 생존 분석, 시계열 분석은 보통은 일별량 가져가니까 예외고 이런 생존 분석, 이런 것들,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도 학습입니다. 지도 학습이고 그리고 주성분 분석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비지도 학습입니다. 클러스터링.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PCA랑 클러스터링 같은 게 비지도 학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 피팅이 되고 그리고 모델 피팅이 됐는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는 건 배우셨을 텐데요. 오버피팅이라는 말은 이 트레인 셋에만 너무 과도하게 적합이 돼서 테스트 셋에서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된 경우가 과적합입니다. 만약에 트레인 셋에 굉장히 집중해서 적합이 된다 하더라도 만일 그게 테스트 셋 그러니까 평가 데이터에
잘 적용이 돼서 평가의 accuracy라든지 error rate가 낮았다라고 한다면, 좋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건 더 이상 과적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 모델을 바꿔야 되겠죠. 모델을 바꾸던가 모델 파라미터 조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과정을 계속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테스트셋의 accuracy가 좋은 경우, 정확도가 이제 배우셨던 대로 뭐 트리 모델이라든지 이런 디시전 앙상블 학습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비지도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지도 학습도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기계학습의 대표적 이제 대부분의 프로세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계학습의 이제 분류입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이 기계학습, 통계학에서 다루는 모든 알고리즘과 모델은 다 기계학습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소위 더 이제 실전에서 많이 활용되는 실용적인 알고리즘을 따로 모아서 머신러닝에서 더 집중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맨 처음에 알고리즘 나오고 첫 번째 unsupervised learning, 반응 변수 y가 없는 경우, 그리고 네, 그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슈퍼바이즈 러닝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나옵니다. 네 번째는 reinforce learning 이렇게 크게 보게 되고, 여기서 서브 카테고리로 transfer learning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런 unsupervised learning이나 supervised learning은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semi-supervised learning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데이터 양이 항상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빅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하더라도 기존과 지금 현 시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분석 환경이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부족 현상, 근데 데이터의 부족 현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시그널의 부족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양만 많을 뿐이지 데이터가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데 이제 여기 클래스 라벨이 하나가 있고 여기 설명 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설명 변수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만 있고 여기 위에 있는 클래스 라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에 적용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아깝죠. 아까워서 이것에 이 데이터, 추가 데이터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추론을 합니다. 이 클래스 라벨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 라벨과 여기와의 연관성을 이용해서 먼저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 그 모델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역으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추론을 해서 만든 데이터를 여기다가 임퓨테이션, 미싱 밸류, 일종의 미싱 밸류죠. 미싱 밸류를 이렇게 추정해서 우리가 새로운 밸류를 만든 다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요거 전체를 이용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에 이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 개념은 세마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변형 형태로 계속 이 없어진 이 레이블을 최대한 추론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최종 목적은 이 데이터 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끌어내겠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로우 시그널을 최대한 극복해서 여기 있는 시그널까지 합쳐서 스트롱한 시그널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입니다.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은 반응 변수가 규칙에 의해서 생성되는 경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한 5년 전인가요? 알파고가 이제 인공지능의 마치 효시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은 기본적으로는 예, 자, 보십시오. 기본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 뭐가 있죠? 이 데이터를 제대로 적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어떤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 평가 지표를 통계학에서는 보통 로스라고 말은 얘기하고 때로는 이거를 likelihood 우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도 함수를 최대화하거나 아니면 로스를 최소화해서 이 데이터의 모델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일방향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예. 근데 이 개념은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향 소통을 합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로그 우도 이렇게 일방향 소통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일방향 되게 둘이서 쌍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 액션이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액션이 들어가는데 이 어떻게 되냐면 이 우도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여기에 있는 기준이 되는 함수 로스든 우도든 이 기준이 되는 이 퀀티티에 의해서 액션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액션이 결정 나면 액션이 데이터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가 변하면 다시 그에 맞는 로스나 우도를 구하고 그 로스나 우도에 기반해서 다시 액션이 나옵니다. 액션이 나오면 또 다시 데이터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데이터를 변화를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은 특이하게 이 reinforcement learning은 데이터를 액션에 의해서 변동을 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죠? 액션. 뭔가 액션을 했는데 데이터가 변해요. 이런 경우가 컴퓨터 게임이 대표적입니다. 컴퓨터 게임 이제 하실 때 컴퓨터 뭐 이렇게 슈퍼마리오 제 시대 때는 슈퍼마리오를 이렇게 했는데 슈퍼마리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키패드가 이렇게 뭐 옛날에 패밀리 오락기라 그래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오른쪽을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 슈퍼마리오가 이 오른쪽으로 이제 갑니다. 가다가 여기 버튼을 또 하나 딱 누르게 되면은 갑자기 슈퍼마리오가 점프 이렇게 됩니다. 점프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버섯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버섯을 또 먹으면은 이제 슈퍼마리오가 커지게 되죠. 자, 이 경우를 이제 보자면 이 컷만 보겠습니다. 액션이 한 번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두 번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점프를 하고 네 번째는 또 이제 이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슈퍼마리오 몸집이 커지고 그래서 한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의 페이즈가 있죠. 그런데 어떻죠? 한번 자, 여기 보이는 이 버튼 누르는 게 액션이라는 말입니다. 액션. 이 액션을 하면 실제적으로 결정된 액션에 따라서 이 화면에 슈퍼마리오의 위치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이제 선생님들께서 화면에 보이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을 해서 로스나 우도를 결정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걸 기반해서 또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꼬였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것이 그냥 데이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에 있는 게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이 액션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이 액션에 의해서 변화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액션을 누르면 데이터가 변합니다. 액션을 취하면 데이터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서, 그리고 그 모델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시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또 액션을 만들어내고, 그 액션을 실시하면 또 데이터가 또 변하고, 데이터가 변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또 우도를 계산하고 또 액션이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무수히 많이 반복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한다면 이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인가 수렴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최종적인 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 강학습에서는 여기 이 데이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environment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 쉽게 제가 데이터라고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이 데이터는 실질적으로는 environment, 환경, environment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우도는 reward라고 합니다. reward. 네, 리워드를 최대화. 기존에 이제 회계 분석이나 모델 베이스드 리니어 모델 하실 때 리워드를 최대화시키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러니까 likelihood를 최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모델을 적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likelihood 대신 reward를 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그 우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리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리워드를 최대화시키는 액션을 취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 리워드가 그 다음 단계에서 더 최고의 값을 갖느냐. 네, 그 다음, 물론 이 게임은 이렇게 딱 한 단계만 보는 건 아니고 끝까지 다 가서 일어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계산법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어떤 했을 때 리워드가 최선이 되는가에 대한 모델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이 결정짓고, 액션 결정지면 다시 인바로먼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 강화학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알파고의 그 내용이 나올 때 이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하다 이제 모델을 피팅을 했습니다. 그 모델을 여기서 뭐 폴리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폴리시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름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합해서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기계를 이기기 어려운 수준으로 움직이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2015년도 논문이죠.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뭐 현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더 확장이 됐었던 것이고, 그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이 머신러닝의 트리의 큰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는 무엇이냐? 이 강학습을 하면은 마치 AI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념이 사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AI에서 말하는 거는 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용해서 사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 근간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가 백업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 이러한 관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transfer learning 마지막으로 이 transfer learning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이제 기존에는 데이터를 하나 이제 수집을 하고 뭐 설계를 하든 조사를 하든 수집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 결과물을 뽑습니다. 모델을 만들어서 결과를 뽑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쌍방향 소통으로만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실험을 또 하게 되면 여기 데이터가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결과물을 뽑습니다. 결과물 1, 그리고 결과물 2, 또 하면 또 결과물 3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물 1, 2, 3이 서로 독립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이거를 다 합쳐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메타 분석처럼 이거를 다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를 합쳐서 하고 싶은데 이걸 또 합치면은 합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합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일 이 데이터 1, 2, 3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가 이미 너무 많다, 너무 크다 라고 한다면 합칠 수가 없습니다. 합치면 메모리 부족으로 컴퓨터가 다운되죠. 그래서 이 컴퓨팅 이 리소스죠. 컴퓨팅 자원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컴퓨팅 자원이 중요한 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메모리, 메모리의 크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세싱 유닛, 이 컴퓨팅 하는 프로세싱 유닛, CPU, GPU죠. CPU, GPU의 성능입니다. 이거는 무엇과 관련 있냐?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컴퓨팅 지원이 중요한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메모리 크기와 CPU의 성능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커져버리면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 다. 이 메모리 크기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CPU, GPU 속도도 느려지게 돼서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과물 하나에 있는 데이터 하나도 겨우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D2, D3, D4 이거를 합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메모리 크기가 실질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트랜스퍼 러닝은 뭐냐면 이 결과물의 이 모델 결과물이죠. 모델 결과물을 이 데이터를 합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델 결과물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있고 죄송합니다. 이 모델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모델이 하나가 나오고 이 모델은 어떤 모델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선형 모델 우리가 지금 그 뉴럴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모델 1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시 추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델 3를 할 때는 이 모델 2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 3에, 데이터 3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또 다시 모델을 적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델을 이용해서 또 적합, 기존에 있는 모델을 이용해서 또 적합, 이런 것들을 트랜스퍼 러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어떻게 했죠? 합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합치지 않고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적합하고 결과물을 내고 적합하고 결과물을 내고 적합하고 결과물을 내고 적합하고 결과물을 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모델 3에 해당하는 것이 최종 모델로서 가장 고성능을 보여주는 이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델 어떤 목적을 해결하기보다는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데이터 활용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이제 먼저 드리자면 이 컴퓨팅 지원에 대한 이 컴퓨팅 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 예, 이게 이제 여기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크기가 문제가 되죠. 메모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램도 문제고 GPU도 문제고 사실은 현재 워크스테이션 안에 들어가는 이 슬롯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뭐 많아야 뭐 10 몇 기가인가 21기가인가 이렇게 최근에 나온 뭐 3090T 3090 그 엔비디아 그 GPU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카드 한 장당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두 개 정도 넣으면은 벌써 한 600만 원 나오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완전 충분한 그런 GPU 카드는 또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속도 문제도 마찬가지죠. 속도 문제는 이 데이터 디멘전이 커지면은 이 속도의 저하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연산 처리해야 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알고리즘의 개선입니다. 음, 어, 근데 지금 어, 현재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거의 편집증적인 수준으로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다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컴퓨팅하는 방법 자체가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론이라 그래서 이 기울기를 활용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노가다성, 노가다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 굉장히 뭐라죠? 이해는 되지만 세련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이 추론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이 속도 문제가 여기서 걸려들게 됩니다. 근데 알고리즘 개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만약에 소위 말해서 이거를 이제 이쪽 용어는 그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많이 대체할 수 있는 이 추론 방법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인류의 그러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계의 개선입니다. 음, 알고리즘의 개선, 기계의 개선. 기계의 개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말합니다. 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예전에는 용산에서 컴퓨터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산 가서 메모리를 더 끼워 넣어서 해결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 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reinforcement learning 하나 돌리는 데만 해도 기존의 이제 지금 화면에 있는 이 픽셀 숫자를 크게 못합니다. 많이 해야 뭐 1000 정도. 1000 거의 저 값 시키면은 컴퓨터 바로 이렇게 다운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뤄야 될 그 연산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기술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있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즉 여기 보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바로 삼진법 컴퓨터라고 뭐 이런 걸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프로세싱 유닛의 근본적인 혁신적인 프로세싱 유닛 혁신적 개선이 일어나는 곳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이 프로세싱 유닛을 만일 그래서 해결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어, 우리가 한쪽 눈알을 우리 인간을 본다고 한다면은 약 지금 현재 눈이 대충 한 4K 정도, 예, 이 레졸루션 4K가 되고, 4K 이상은 잘 못 잡아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 그리고 요것이 1초당 처리되는 연상량이 한 2기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2기가. 1초입니다. 근데 이 눈알이 두 개니까 사실은 그 눈알이 두 개, 4K 2기가 두 개가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눈에서 쓰는 이 연산 장치가, 이 눈에서 이 픽셀 정보를 수신하고, 이 우리의 그 우뇌죠. 우뇌에서 처리하는 이 능력이 사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작 1000 픽셀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4K를 얘기하는 거죠. 4K 정보가 우리 안에 눈에 들어와서 여기서 다 이제 우뇌에서 다 연산 처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 없이 지금 보실 때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제 화면이 끊기지 안 끊기시죠? 예. 그 왜 그러냐면 우뇌에서 바로바로 픽셀 정보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엔진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 컴퓨팅 유닛이 프로세싱 기법이 개선이 되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월하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어떤 불연속적인 스텝업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이렇게 그 데이터 동량하면서 데이터 이삭 줍기 이런 거 하면서 그거 하나 데이터 한번 분석해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큰 그림을 추론하는 이런 식의 좀, 좀 뭔가 이렇게 좀 품위가 떨어지는 데이터 분석, 품위가 떨어지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예, 그 프로세싱 유닛이 개발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런 강학습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한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어마무시한 그 시나리오를 이 익스플로레이티브하게 그러니까 탐색적으로 찾아내서 숨어있는 시그널들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이제 소위 말해서 무인 자동차의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외적 상황에 대한 이 발견이거든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이 대응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나리오가 이 모델이 퍼져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시나리오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컴퓨팅 유닛이 그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물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비교가 안 되게 천문학적으로 많은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수준의 GPU, CPU 수준에 있는 시나리오와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크고요. 그리고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알파고 기반으로 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 기반으로 해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보면은 프로 기사들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기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인공지능이 도저히 예측하지 못하는 수가 딱 잡아냅니다. 예외적인 수입니다. 인공지능도 차마 거기까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 트레이닝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려면은 이 컴퓨팅 유닛이 이 천문학적인 어떤 혁신적인 발전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할 거고 그때 이러한 이 기계의 개선이 일어나게 되는 기계의 개선이 일어나면 이 기계학습의 제2의 중흥기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게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데이터를 줄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계속 추론해가면서 이렇게 얼추 이 소위 말해서 감으로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개입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 하시는 분들이 역설적으로 지금 많이 이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다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컴퓨팅 유닛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을 기반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실전에서 많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우리 역사적 흐름 안에 그 중간 지점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은 이 기계학습의 발전의 흐름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방향을 맞춰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학습 지금 한 5분만 쉬고 할까요? 5분만? 제가 저기 물 한 잔만 떠오겠습니다. 지금 5분만. 5분만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제 이러한 컨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 역량을 이제 기르시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사실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적군을 무찌르는 실전용 기술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제 대표적으로는 현재 이 약간 춘추 전국 시대를 거의 통일했는데요. 파이썬입니다. 예, 파이썬. 기존에는 이제 통계학에서 R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도 사실 통계학 내부에서는 R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플리멘테이션은 지금 파이썬을 기반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운영 체제 안에서 유닉스나 리눅스 운영 체제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쉘 스크립트를 이제 공부를 해두셔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안다면 결과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된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 남이 구현한 것 혹은 내가 구현한 것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이 왕초 역할을 하는 언어가 계속 바뀌는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수월하게 활용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요거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배우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운영 체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 OS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타이틀 붙여놓고 나온 뭐 비전 모델이든지 언어 모델이라든지 패키지를 깔려고 한다면 이 컴퓨팅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전마다 틀리고 이걸 모든 경우에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디버깅 해놓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게 상업적인 용도로 될 수 있게 이렇게 고퀄리티로 맞춰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나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어떤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AWS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리눅스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것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AWS와 관련된 이 솔루션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서 이 대용량 데이터를 클라우드 분산시키는 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종의 현장용 실전 무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권도를 아무리 배워도 조폭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조폭 앞에서는 뭐 정권 때리기, 낭심 때리기, 뭐 눈 찌르기 이런 것이 실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실전에서 이제 업무를 이용하실 때 필요한 그런 기법들입니다. 향후에 계속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형식적인 포멀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시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좀 거친 프로세스를 거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종의 기초 실전 무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리와 어떤 내용,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기반을 쌓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수학을 아셔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미적분학과 선형돼서 리니어 알지브라입니다. 수업을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는 여기 있는 것들 다 이용하는 수업 시간을 배우고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한 10%, 20% 정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만일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만 아셔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 수학을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통계학의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예, 통계학 기초. 통계학 기초는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난 1, 2주 동안 배우셨던 것이 통계학 기초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3분 요약, 10분 마지막 파이널 정리 뭐 이런 수준으로 사실 배우신 거기 때문에 그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확률 분포와 관련된 네, 확률 분포와 관련된 이해, 확률론 수업이죠. 그리고 수리통계학, 수업 이름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리통계학, 그리고 회계분석 데이터 시각화. 뭐 사실 이거 배우신 거긴 한데 네,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머신러닝 이론 일반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이론과 관련된 책은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공짜책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원론적인 거는 Element of Statistical Learning 이런 책들이 이제 원론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고 한 글자 한 글자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제 그거 이외에 나는 너무 어느 정도 깊게는 좀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알고 싶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잘 팔리는 머신러닝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6번부터 이제 사실은 이 4번, 5번, 6번을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이것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세월입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은 오늘 머신러닝 이론 일반을 오늘 그리고 며칠간 배우셨던 건데 사실은 요거를 하기 위한 이걸 더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사실 필요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성장하시기 위한 패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소위 인공지능 타이틀 달고 나오는 AI 비전 기술과 관련된 그 이론 그리고 프로그래밍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dive into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dive into deep learn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dive into deep learning 이게 공짜입니다. 다 인터넷에서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렉스 몰라라는 교수님이 쓰신 건데 강의도 잘하시고 경험이 무궁무진하시고 실전 그 제가 저기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뵀는데 좀 초인입니다. 초인. 예,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초인 같았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은 너무 책을 잘 썼고 상세하게 잘 써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언어 모델 쪽이죠. 언어 모델 쪽으로 이 프로그래밍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하시면은 요 정도 이 방향성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수업 이제 이런 세미나 형식의 수업도 들으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책을 보시면서 또 공부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걸 이제 이러한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사실 결론부터 한번 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해가 좀 덜 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좀 더 깊이 있게 쌓아가면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 부분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말씀하신 대로 unsupervised, supervised learning 나오고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인데,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렇게 데이터는 있는데, 이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레이블이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흐리멍텅한 애들. 이런 애들이 같이 혼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데이터를. 여기 레이블이 없는 애들. 만약에 레이블이 없는 애들만 이용한다, 있는 애들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너무, 정보 손실이 크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고, 분석 목적과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또 반복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전반적인, 이렇게 스캐닝을 하는, 전반적인 조망을 하는, 이런 슬라이드를 계속 준비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지도학습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학습이 나오고, 이제 지도학습 대표적으로 이제 리그레션인데, 실전에서는 리그레션은, 사용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의외로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리그레션의 이제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 모델이 현상을 설명을 해주는, 설명력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요인 변수와 그 반응 변수와의 어떤 관계성을 수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X와 Y 반응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리그레션의 장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그레션은 고루하고 별로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유익할 텐데요. 그래서 설명 변수가 있고 반응 변수가 있는데, 이 반응 변수 설명 변수의 차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 설명. 그래서 이 리그레션 모델 하에서는 이 X와 Y 인과관계를 전제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개량화된 정보를 X가 Y의 변화에 얼마만큼, 뭐 퍼센테이라든지 어떤 수치만큼, 어떤 특정 수치죠. 수치만큼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명 변수 하나를. 예. 그런데, 소위 말해서, 여기 보이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에도 가다가, 뉴럴넷에서 나오는 여기, 딥러닝, 뉴럴넷, 이거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요런 식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모델은. 이런 식으로. X가 변화함에 따라서 반응 변수가 몇 퍼센트 변한다. 이렇게 모델을 이용해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은 딥러닝이나 이런 모델은 무슨 모델이냐면, 이 설명 변수를 넣으면은 반응 변수가 무엇이 돼?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이렇게 반응 변수의 방향성, 예. 반응 변수 방향성이나 뭐 분류나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X와 Y가 계량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Y가 변하게 돼. 예를 들어서 뭐 공부 시간이 1시간 늘어남에 따라서 너의 성적이 3점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의 어떤 계량화된 수치로 설명을 했어요. 모델 자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설명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계량화시켜서 설명을 시킬 수 있는 극강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 리그레션. 네. 모델 자체가 주는 현상에 대한 설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측뿐만 아니라 모델이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 건데, 이 리그레션이 그런 타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바이올로지, 메디슨 계열에 있는 쪽은 더 이런 인과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은 이제 유행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유행이 지금 현재는 여기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많이 뭉쳐 있죠. 그런데
요거를 정말 잘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어느 주소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모델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뭐 보면 맨 처음에는 슈퍼바이스 러닝, 그래서 클래스 라벨이 있고 리그레션이 클래시피케이션 넘어갑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는데 첫 번째는 리니어, 예, 리니어. 근데 여기서는 리그레션인데 리니어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을 말한 겁니다. 예, 리니어 리그레션의 리니어 모델인 경우에는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이 나오죠.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을 배울 기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통계학과에 와야지만 배울 수 있고요. 이거는 이 반응 변수가 보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있는 반응 변수를 일반화시켜서 만드는 제너럴 리니어 모델해서 이렇게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 프리딕션 혹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범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 대표적인 모델이 로지스틱입니다. 로지스틱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베이지암 기법으로 해서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나이브 베이즈, 그래서 베이지암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베이즈 룰을 기반으로 해서 라이클리를 만든 다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 일종의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우도 함수입니다. 우도. 우도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클래스 라벨이 무엇일까? 근데 기존에는 우도 함수를 그냥 덴시티에서 그냥 구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 베이지 안에서는 베이지 룰로 구한 사업부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따로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라이클리후드, 포스테리어 우도를 이용해서 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베이지안을 이용할 가능성은 특히 이제 나이브 베이지는 예외입니다. 나이브 베이지 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이게 뭐 매일 스팸 메일 분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기존에 있는 사전 분포 이용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베이지안을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용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예,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이용할 때가 오면은 사실은 베이지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서 그걸 더 섬세하게 해결하기 위한 경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 파라메트릭 이 방법이 나오는데 이 K nearest neighborhood에서 어느 한 지점에 점을 잡고 K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링으로 해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묶인 그룹을 하나의 클래스 라벨을 선언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굉장히 이런 방법론, 그래서 아이디어 중심으로 움직이는 어떤 모델링을 하지 않고 아이디어 중심으로 알고리즘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떤 직관을 이용한 방법들을 휴리스틱 방법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논 파라메트릭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뉴럴넷인데 뉴럴넷에 여기 로지스틱, 이건 잘못됐죠?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되고 여기 여기 보이는 N이 뭐냐면 뉴럴넷입니다. 뉴럴넷, 딥러닝. 뉴럴넷에 그 레이어 숫자가 많고 depth, 그 레이어 이 노드 숫자가 많아지고 그 레이어의 층이 많아지면 그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조적으로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타이틀을 붙임으로써 다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실제로 잘 되는 영역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점심 드시고 나서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에 여기 LDA, 리니어, 이거 배우신 거죠? LDA, QDA, SVM. SVM도 배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가 2단계 집체 교육해서
8월 16일부터 쭉 배우셨는데 이거 다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것만 하나만 들으시는 건가요?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안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다 마지막 강의, 예, 다 들으신 거군요. 예, 그러면은 뭐 제가 좀 빨리빨리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트리 베이스드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트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배우셨죠? 그리고 여기는 트리 베이스드 앙상블 기법이죠. 네, 배깅 부스팅. 배깅 부스팅은 뭐냐면 이 반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나온 그 위크 클래시파이어를 뭉치는 방법이 배깅하고 부스팅, 앙상블. 앙상블이 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각조각이 있는 것들을 뭉치는 걸 앙상블, 윈드 앙상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렇게 합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배깅하고 부스팅은 그렇게 여러 가지 조각으로 흩어져 있는 클래시파이어들, 그러니까 모델들이죠. 모델들을 합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배깅은 잘 사용되지 않고 부스팅만 사용되는데 부스팅은 이제 아이디어 자체가 모델을 다시 개선할 때 이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일어난 부분을 그 부분에 타겟팅해서 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배깅은 그냥 랜덤하게 그냥 다 뽑아서 그냥 만드는 제너럴한 알고리즘이고 근데 부스팅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전에서 더 잘 활용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부스팅이 인기가 있고요. 여기 보는 랜덤 포레스트는 아시겠죠? 이 노드와 이 샘플 그 변수와 샘플을 이렇게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많은 트리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합친 것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배우셨듯이 서포트, 예. 서포트 벡터 머신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 서포트 이 소위 말해서 여기 보이는 이 두 가지 이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요. 이 지금 두 가지 이 데이터 집단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집단을 나누는 선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집단을 나누는 선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선과 그 선에서 최소 거리에 있는 위치 여기 있는 점을 서포트라고 합니다. 서포트. 음. 이 점을 서포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선에서 제일 가까운 건 어디? 여기죠. 요 점이 제일 가깝죠. 그래서 요 중에 서포트가 있고 그 서포트에 붙여서 선을 그리면은 이 선을 그릴 수가 있죠. 요 선을 마진이라 그러는데 마진. 음. 마진 1. 마진 1. 그랬을 때 요 마진과의 거리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최고의 클래시피케이션 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쉽죠. 많이 있죠. 지금 집단이 이렇게 있고 집단이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한가지입니다, 사실은. 무한가지. 왜냐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요렇게 죄송합니다. 뭐죠? 예. 이렇게 완벽하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이 마진, 서포트 벡터로 출발하고 있는 이 마진 간의 거리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이 바프닉이라는 교수님께서 만든 방법론인데요. 이 방법론이 1900년도 한 중반쯤에 개발이 된 바람에 소위 말해서 딥러닝 개발이 한 10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딥러닝 소화기입니다. 딥러닝 소화기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한 10년간 이 클래시피케이션 계열을 제패했습니다. 제패. 예. 한 10년 정도. 10년간 왕자의 위치를 유지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이제 시작했을 때 이미 2007년 쯤이었는데요. 그때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제 거의 정점에 찍었을 때 일이고요. 2007년.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서 논문을 쓰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뉴럴넷은 이제 인기가 별로 없었죠. 바로 요 서포트 벡터 머신 때문에.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트는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는 그 인포메이션 게인, 그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클래스 라벨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 시작에서 노드에서 이것을 이제 분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서로 같은 클래스 라벨에 있는 것을 분류해야지만 엔트로피 이제 소위 이제 무질서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질서의 정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 무질서의 정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쭉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트리 방법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예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클래스 라벨이 많아지고 이제 하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를 하나 만든 다음 트리 구조가 또 이제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트리 구조가 복잡해지면 어느 시점에선가 어느 시점인가 컷오프를 가지고 이 프루닝 가지치기를 빡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리 모델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러한 브랜치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로스 펑션의 이 오브젝티브 펑션 로스, 그래서 클래스 라벨이 얼마만큼 실제 클래스 라벨과 연관이 있는지 보는 것 하나랑 regularization, 그래서 이 노드의 개수가 또 너무 많아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노드의 개수를 regularization 해서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 likelihood 이것도 작아지고 이것도 작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용한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리는 한번 기존에 이제 배우셨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단계의 방법으로 트리 모델이 구성이 된다. 이 트리 모델은 이제 장점이 설명이 상당히 쉽다는, 모델에서 설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뭐 어느 시점에서 딱 끊겼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클래스 이 모델 이 브랜치로부터 나오는 이 변수로 인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극강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가능한 모델 중에서 또 하나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리니어 모델, 기본적인 리니어 모델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리 모델과 리니어 모델, 이거를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일 많이 활용하죠. 현장에서. 만일 모델 설명이 중요한, 리즈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도메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가장 여전히 많이 활용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리즈닝,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 제대로 안 돼도 된다. 라고 하면은 어디로 갈까요? 이 리니어 모델이 아닌 non 리니어 모델로 가죠. non 리니어 모델. non 리니어 모델로 가도 됩니다. 이 non 리니어 모델의 왕작격에 해당되는 non 리니어 모델의 제왕이 누구냐? 이게 이제 딥러닝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모델에 강점이 있다. 어느 한 모델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모델마다 강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분석해보고 접해보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때에 맞는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소위 말해서 액큐러시만 낮으면 다 좋다. 이런 식으로 액큐러시만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단편적인 분석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잘 모르니까 딥러닝 쓰자. 아니, 딥러닝 좋다니까 딥러닝 쓰자. 이러한 식의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딥러닝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되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영역을 보자면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잠깐 설명을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이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 모델에 아까 말한 모델 지도가 이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 지도에서 얻은 걸 써야 되겠구나. 혹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관리자의 위치에 계신다고 한다면 관리자에게 한다면 이 모델을 누가 이제 분석가들이 가져왔으면 왜 이 모델을 썼는가라고 물어보시면서 나에게 설득을 해다오.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지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남들이 하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들. 근데 요거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잘 아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얼마든지 더 좋은 모델,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때에 맞는 원리에 맞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도메인에서는 그동안 이걸 했기 때문에 남들도 이걸 하니까 나도 이걸 한다라는 식으로 리즈닝이 사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축이 사실 다 있죠. 하나는 그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남들이 하는 것 그동안 이렇게 구축이 되어 온 거죠. 그 도메인 안에서 그 현장에서 나오는 그 구축된 도메인 기반 지식이죠. 그리고 최적 기법. 이 최적 기법이 이게 두 가지가 이게 양립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루틴하게 기존에 있는 방식 그냥 쓰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요게 언제 문제가 되면 성능이 성능이 떨어질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현격하게. 예.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안 되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문의가 이렇게 옵니다. 예. 혼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보통 이 학교까지 흘러 들어오는 프로젝트는 이게 해결하기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이게 가장 지저분한 예, 수준에 있는 프로젝트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딱 보면은 이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쪽 계열에서 혹은 인기가 가장 많은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뭐 딥러닝이 인기니까 딥러닝이 쓰면 다 좋다더라 하면서 딥러닝 쓰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잘 들여다보고 원리에 맞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경우는 딥러닝이라는 것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그런 기법들이었던 경우가 많죠.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CNN이나 컨볼루션 뉴럴넷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진 자료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자료 있으면 다 컨볼루션 이미지 여기 CNN 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CNN을 잔뜩 적합시켜 놓고 결과가 이제 내보니까 완전히 꼬여 있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면 시그널이 있는데 모델 보면 완전히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될까? 예.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답이 없죠. 근데 이 수업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서 원리를 하나씩 이제 잡아가시는 식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지금 잠깐 질문이 하나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이제 게임
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게임 사용자의 이동 패턴. 그래서 보통 이제 게임 데이터는 로그 데이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데이터죠. 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무궁무진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고퀄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가상 환경에서 일어나니까 그런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임 데이터 같은 경우 분석을 하려면 기초 통계량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모델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헛고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시그널 이제 통계학의 기본이 일단은 답을 알고 움직인다가 현실입니다. 이 통계학 분석은. 그래서 이런 큰 어떤 이렇게 경기장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구멍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 구멍을 이렇게 찾을 때 어떤 소위 말해서 좀 약간 그럴듯한 멋있는 모델을 가지고 이 디텍션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서 따다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멋있는 모델 가지고 디텍션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실제로 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구멍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손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구나. 이렇게 5개. 예, 이렇게. 이렇게 찾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그냥 노가다식의 방법이죠. 이거를 고상한 말로 하면은 EDA입니다. Explorative Data Analysis.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고 기초 통계량부터 싹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진짜 유능한 이 분석가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초 통계량 계속 교차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플로팅 산정도 굴려가지고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음, 무수히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유의미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가설대로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유저들이 이 게임 했다가 갑자기 저 게임으로 이동한다든지 혹은 뭐 유저들이 어, 새로운 아이템이 나타나면은 얼마만큼 이제 접속한 시간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 무수히 많은 파생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생 변수 부자가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파생 변수. 이 파생 변수가 어떤 것이 활용되어야지만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왜냐면은 이 스페이스가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좁지만 스페이스가 아주 커서 도대체 어디다가 타겟팅을 해서 봐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많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는 더욱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측, 어, 뭐 이탈할 것이냐, 게임 가입 그만 이탈하고 나는 딴 게임을 갈아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탈의 확률을 만약에 봐야 하는 어떤 리즈닝이 아니라 이탈의 확률을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 이 non-linear 모델 같은 걸 이용해서 확률을 늘려볼 수 있는 여지도 사실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리즈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트리 모델이나 로지스틱 모델과 같이 설명이 가능한 모델을 이용하는 것도 동시에 이용해서 경중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건 있으시면은 이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 모델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이 프리딕션 뭐 우리가 알고 싶은 성별이 이럴 때 떻게 프리딕션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클래스 라벨이 이렇게 컨티뉴어스일 경우도 있지만, 컨티뉴어스 경우에는 리그레션 트리라고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레이 트리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인 경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지도 학습인데, 비지도 학습은 말씀드린 대로 반응 변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 반응 변수가 없는 경우인데, 이 클러스터링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이고, 이 클러스터링, 그리고 어소시에이션은 뭐 관계성, 혹은 이거를 좀 다른 경우로 보면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각화. 이 관계성을 시각화하는 것. abnormality detection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상 반응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요 두 개만 일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하이라키 방법, 죄송합니다.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이 워낙에 많이 활용되는 거라서 un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것도 배우셨네요. 네. 그래서 배우셨는 게 K-means나 하이라리칼 이제 배우셨을 거고, 이제 나머지도 사실은 이거와 비슷하게 이 하이라키를 보시다 하고 파티션, 그래서 하나의 중심을 잡고 하나씩 분할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도 하고, 이 데이터에다가 아예 분포 과정을 해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가기도 하고, 그래프 모델, 그래서 그래프로 연관을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 놓고 그 연결 강도를 측정해서 그 그룹화 시키는 그래프 베이스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이라키, K-means 이런 기법을 통해서 최대한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도 가우시안 믹스처 그래프 클러스터링 그 정도. 예, 그 정도이지. 이것도 이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것 자체가 클래스 라벨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묶이는지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탐색적 분석하고 굉장히 긴밀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뭐 이야기 나누신 것 중에서 뭐 사람들이 게임 데이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 게임의 이 무빙 유닛들이 움직이는 어떤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패턴들과 그 자동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무빙 유닛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까라고 그냥 가설을 내려보고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해보는 거죠. 근데 클러스터링 해봤는데 초장부터 확실하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확실히 사람들이 하는 것과 그리고 자동 프로그램으로 유닛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 유닛들이 이동하는 그런 패턴 잡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클러스터링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패턴. 그래서 패턴 애널리시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전 쪽에서도 많이 개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이 클러스터링이 이 대표 주자 그리고 또 패턴을 또 잡기가 힘드니까 만약에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잡기 힘드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패턴을 단순화시켜서 클러스터링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도대체 무엇을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많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분석 디멘전을 줄여서 봤을 때 이게 분할이 되는지 그런 식으로 클러스터링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배우셨던 클러스터링 방법입니다. 클러스터링. 죄송합니다. 클러스터링이 아니라 주성분 분석입니다.
주성분 분석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분산 조작을 통해서 이 가장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가상 변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언슈퍼바이스 러닝부터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 레이블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있는 경우에는 레이블에 맞춰서 또 추가적인 분석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용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이라리컬, K-means 다 이용 가능하고 이제 이것을 넘어가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패키지도 잘 구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분석 결과를 내가 셀링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기법 혹은 또 다른 세련된 기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에 잘 알려진 기법보다 현격한 어떤 결과물의 차이가 있지 않는 한, 그 세련된, 그 뭔가 사람들이 많이 80% 이상 이용하는 그 기법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클라이언트나 혹은 그 조직의 어떤 결정권자분들께서 그 결과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시간 낭비가 되니까 그 설득력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알려진 기법들을 많이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알려졌다기보다는 많이 활용된 기법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진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법을 정밀하고 때에 맞춰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제 그만큼 공부해야 될 게, 하나 기법을 잡더라도 그걸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하이라이컬 이제 유사성,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얼마만큼 가까운 것끼리 이제 이런 시밀라리티 매트릭스 만들어 놓고 이제 가까운 것들이 묶어갖고 가고 최종적으로는 컷오프를 그려서 이게 클러스터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기존에 배우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 가까운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 측정할 수도 있고요. 이 집단이 있으면 집단 안에 있는 멀리 있는 놈들 그리고 평균적인 것들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법, 집단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 데이터의 상황마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상황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공부하셨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means는 특이한 게, 맨 처음에 이 K를 정해 놓습니다. 몇 개의 이 클러스터가 있을 것이고 클러스터가 있는 그걸 정해놓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모아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변하지 않을 때까지 하는 것이 K-means입니다. 단점은 처음에 클러스터를 랜덤으로 잡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클러스터 포인트를 랜덤으로 잡아야 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 K-means의 단점입니다. 자, 준지도 학습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양한 방법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오늘 셀프 트레이닝 방법론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트레이닝 방법론은 자, 맨 처음에 레이블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레이블이 있는 경우의 데이터가 한 세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레이블이 없는 또 다른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는 레이블이 없습니다. 이렇게 없고 그래서 이럴 때 우선 첫 번째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 레이블된 데이터죠. 이게 이 레이블된 데이터를 한번 학습한 뒤에 이 unlabeled 된 거를 분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하나를 만듭니다. 모델 1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용해서
여기 데이터 D2에 해당하는 새로운 데이터, 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 결과물이 어떤 프리딕션, 레이블이 나오게 되겠죠. predicted label, predict. 그래서 이 predicted label을 여기다가 이렇게 imputation 시켜주는 관점인 거죠. 여기에 predicted 된 label을 넣어줘.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신뢰도가 높은 샘플 K개를 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서도 신뢰도 제대로 확실하게 분류가 된 놈들이 있을 거고 이 프리딕티드 레이블이 확실하지 않고 좀 애매한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애들만 포함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 지우개를 좀 전체 획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것이 제대로 확실하게 레이블링 된 것이 만약에 첫 번째 두 개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있으면 요 두 개가 확실하게 분류가 된 거기 때문에 요 놈들만 여기다가 어그멘테이션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거를 가지고 모델을 한번 다시 만들고 이제 모델 2가 나오겠죠. 모델 2가 나오고 이 모델 2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여기 남은 여기 보면 D3라고 하겠습니다. 이 D3에 해당되는 이 나머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D3. 그러면 이게 모델이니까 결과적으로 또 뭐가 나오냐면 predicted output이 또 나옵니다. predicted output D3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 D3를 가지고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끌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도 신뢰성이 있는 것, 신뢰할 만한 predicted value가 된 것 몇 개만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이렇게 합쳐서 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남은 데이터는 여기 요만큼 남죠? 요만큼 남은 거를 또 언제 이걸 계속 반복해서 결과적으로는 unlabeled 된 게 없을 때까지 하는 것. 예, 요게 이제 self supervised learning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mi supervised learning. self supervised learning도 있습니다. self supervised learning은 unsupervised learning,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future representation, 퓨처의 모양이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뒤섞어서 변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피팅을 시키면 그냥 피팅 시킨 것보다 더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영역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모르시겠으면 그냥 머릿속에 지우시고 그냥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이 있다. 그리고 그거 비슷하진 않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또 따로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트레이닝은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트레이닝 해갖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나오죠. 분류기를 학습하고 신뢰도가 높은 것들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새로 적합된 것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없어질 때까지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전위학습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위학습은 각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형을 적합시키지만 트랜스퍼 러닝에서는 과거 적합된 모형의 결과를 새로운 모형으로 적합시킬 때 활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형 적합은
데이터가 하나 있으면 모델 하나 나오고, 데이터가 두 개는 모델 두 개 나오고, 세 번째 모델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트랜스퍼 러닝은 이 기준이 되는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한번 모델을 한 다음에 이 모델 1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델 1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모델 1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죠. new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모델 1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 2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도 계속 움직일 수 있겠죠. 데이터 하나가 들어오면 또 모델 트레이닝하고 모델 하나 들어오면 트레이닝하고 이런 스타일을 트랜스퍼 러닝 안에 온라인 러닝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 데이터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데이터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클래시피케이션, 딥러닝 기반의 클래시피케이션, 이 비전 클래시피케이션,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주 복잡한 형태에 있는 여기 인풋이죠. 사진이 있고 그 사진의 그 퓨처 이 스페이스를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이 피처로 확장을 시켜서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 이 딥러닝 이 모델 아키텍처 구조. 그래서 요거를 이 구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프리딕션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결과를 미치는데 근데 이 구조를 한번 제대로 피팅 시키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 구조.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 이 중심이 되는 이 구조를 이 백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백본. 이 척추죠. 이 전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이 척추에 해당하는 이 백본 네트워크가 있는데, 요거를, 이 이미지 분류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밑단부터 트레이닝 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비전, 기반의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데이터를 그때그때마다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많이 레퍼런스로 잡아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백본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축해 놓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이 분석하고자 하는 그 실험 환경에 맞추어서 이 추가적인 네트워크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1차 백본 네트워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된 추가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추가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여기서 적합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맞게만 이렇게 여기만 커스터마이징 시키는 거죠. 이 부분만 커스터마이징 시켜서 결과적으로 나오게 하는 기법들 이 트랜스퍼 러닝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죠. 안 그러면 이 백본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 오래 걸리는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모을 수도 없습니다. 데이터를 그거를 레퍼런스 데이터를 다 들고 가면서 내가 할 때마다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비효율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 백본 네트워크를 잘 알려진 백본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백본 네트워크들을 이제 끌고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백본은 백본대로 내비두고 내가 가진 소수의 데이터를 여기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맞춰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부분만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예, 트레이닝해서 결과적으로 결과 나올 수 있게 나오는 기법이 이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 얘기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교수님입니다. 이 간판 스타죠. 이쪽 딥러닝 기반의 비전 솔루션 이 많은 혁혁한 그 어떤 학문적 성과를 내신 분이시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머신러닝의 성공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랜스퍼 러닝이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이제 하셨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배우시는 건 아닙니다. 네, 관련한 비전 솔루션 관련된 강의는 사실은 다루려면은 한 학기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기서 다 알 수가는 없고요. 근데 이것을 잘 정리가 돼서 가르쳐 주는 것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공식적인 교육기관, 음, 그, 소위 말해서 뭐 인공지능 대학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학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학위 과정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거죠. 유튜브 채널 보면은 무궁무진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다 완벽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은 좀 궁금하시면은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그 뭐죠? 음, 예. Dive into Deep Learning. 그 알렉스 몰라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사실 모든 것이 거기에 뭐 웬만한 비책이 다 담겨 있다. 이게 너무 설명충이다. 너무 설명을 많이 해놔서 읽기가 힘들 정도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상세하게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에 다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식을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건 이제 전이학습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거고요. 뭐 특별히 여기서는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이제 인공신경망 과 관련된 강의를 하겠습니다. Artificial Neural Net이 뭔지 강의를 들으시고요. 이것도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는 또 실습하는 거고 실습은 이제 실습 조교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한 단계씩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밥대가 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학습 효과가 네, 급격하게 떨어져서 일단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어, 수업은 이제 지금 한 12시간 15분 정도 돼서 수업은 밥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해서 한 1시 45분. 네, 요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